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트레이딩하고 있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5월 금리 결정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리 결정 발표가 나고서 시장이 잠시 움직이다가 이제는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FOMC 결과에 대해서 해석도 궁금하실 거고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 중에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남겨드리거나 후속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커뮤니티 여기에 트레이딩뷰 링크 하나 올려뒀습니다. 이제 OKX 거래소에서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나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여기에 뭐 FOMC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앞으로 뭐 은행 파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 올려뒀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고 이 로켓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남은 5월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실 5월 남은 5월이 비트코인의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뭐 증시나 세계가 돌아가는 특히 미국 은행 문제도 지금 남은 5월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주요 이벤트인 FOMC가 지나갔죠. 그래서 FOMC에 대해서 볼 거예요. 먼저 금리 결정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전 영상들도 계속 올려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람들은 금리를 동결할 거다, 금리를 낮출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 절대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 진짜 3%도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역시나 금리를 25bp 또 인상을 했습니다. 뭐 예측치와는 동일한 수치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파월 연준 의장의 질의응답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기사 타이틀 보시면 타이틀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금리 인하 부적절, 은행 위기는 해결돼. 이 앞문장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 뒷내용은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거죠. 금리나 부적절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금리나 부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뉴스 기사 보시면 뭐 증권가에선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질의응답 내용을 보시면 그거를 좀 많이 의심하게 되실 겁니다. 일단 타이틀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금리 인상 결정됐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수요 약화되고 노동시장도 완화돼야 이거는 뭐 전 좀 반은 동의하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뭐 이것도 뭐 그냥 저냥 평소와는 또 비슷한 스탠스고요. 그 완만한 경제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즉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경기 침체 상황이지만 이건 또 이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급격하게 경기가 무너져 간다, 막 붕괴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밑에 내용도 이어서 뒤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 타이틀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라는 거고 여기 은행 문제 이런 문제 모두 해결됐다라고 말했다는 거 그리고 이 타이틀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자세한 질의응답 살펴보겠습니다. 네, 6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 동결 여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마 3월 성명서에서 위원회가 추가적인 정책 완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장을 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월 성명서에서는 추가적인 정책 완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그 문장은 더 이상 성명서에 없다. 삭제했다. 대신 우리는 정책이 확정되는 정도를 얘기할 때 특정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좀 추가적인 정책 완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건 이제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예상한다고 말하지 않는 건 의미 있는 변화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완화적인 이런 게 없다라는 발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내용도 뭐 그냥 보통 그런 내용이에요. 뭐 데이터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이건 뭐 이전에도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6월 FOMC에서도 이렇게 접근할 것이다. 뭐
5월과 비슷한 스탠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초반에 급격한 경기 침체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그걸 좀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자, 경기 침체가 완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나는 이를 현대 경기 침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보단 실업률 상승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전망을 특정 짓고 싶진 않지만 대체로 자신의 의견과 비슷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급격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조금 시름시름 알아가는 경기 침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시장 폭락도 뭐 이런 것도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엄청 코로나 패닉셀과 같은 급격한 폭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한도에 대한 미국 의회의 협상이 교착된 데 따른 영향은, 여기서는 미국 의회와 좀 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재정 정책의 문제다, 의회와 행정부가 처리해야 될 문제다 라고 말하면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했죠. 좀 선을 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고 상당히 혐오스러울 수 있다. 즉 이거는 좀 부채 한도 인상은 좀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내용도 그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도 조언을 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하다. 즉 이게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선을 그때 디폴트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착 상태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오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 하지만 여기서 뭐 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기존과는 스탠스가 달라진 게, 우리는 앞으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위험 요인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기존의 연준이 좀 이런 위험이 예상될 땐 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것들이 아직 통화 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건 연준에서 조금 더 물러서서 약간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앞으로 좀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도 정말 경기가 붕괴가 되고 나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뭐 그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지 않고, 뭐 디폴트가 날 거다라는 예상을 하지 않고 기존과는 같은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음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다른 은행들이 금리 리스크를 겪고 있다고 한 2월 발표 이후 FED가 취한 조치는 뭐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전체 이사회 구성에 참석한 브리핑이었는데, 은행의 금리 리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긴급하거나 놀라운 상황이 제시된 거 아니었고, 뭐 결정적이지 않은 정보 제공의 성격으로 발표가 됐다. 뭐 이 리스크는 은행권에서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러한 것들이 뒷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완전히 정말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이구 넘어가 버렸네요. 완전히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뭐 지금 엄청나게 위험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도 아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뒷내용에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은행은 금리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미실현 손실이 큰 은행의 안전성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왜 놀랍지 않았나? 놀랍지 않다는 건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굳이 그렇게 신경 쓸 문제도 아니고 신경을 안 쓸 문제도 아니다. 근데 여기서 직원 보고서라는 게 직원 보고서기 때문에 다른 은행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즉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 위험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죠. 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은행을 더 통합할 의도는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은행업계에서는 합병이 계속 있었는데, 뭐 내가 정부에 있을 때만 해도 은행이 14,000개였는데 지금 4,000개로 줄었다. 은행을 더 통합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은행을 더 통합할 의도가 없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 밑에 내용을 추가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을 했는데, 자, 중소형 은행이 미국 은행 시스템의 큰 부분이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다라고 해요. 즉
미국 중소형 은행이 특정 고객에게 서비스를 매우 잘 제공한다.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의 역할이 조금 달리 분리되어 있다. 즉 대형 은행이 못하는 걸 중소형 은행이 하기도 하고 중소형 은행이 못하는 걸 대형 은행이 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미국 은행 시스템의 장점이었는데 뭐 제가 해석을 하자면 장점이었는데 지금 그 장점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국 은행 시스템의 장점이 좀 훼손이 되고 있다,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서 계속 은행이 통합이 되고 있는데 중소형 은행과 대형 은행의 역할은 나눠져 있고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 서로 장단점이 있다라는 말에 있어서는 통합되는 과정이 이게 좋은 과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즉 겉으로 크게 사실 드러나고 있어요. 모두가 잘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지 균열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뭐 은행들이 더 커지는 데에 대한 우려는 없냐? 대형 은행이 대형 은행을 인수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 그 이후에는 중소형 은행이 대형 은행에 인수되는 건 뭐 괜찮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망하는 것보다는 중소형 은행이 망하는 것보다는 흡수되는 게 낫다라는 거겠죠.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걸 좀 좋게 포장해서 말한 거다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만 해도 사실 긍정적인 내용들이 없죠. 그럼에도 뉴스 기사, 증권가 올해 연내 금리 인상 전망 이런 게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뒷내용은 이렇게 은행 스트레스로 인한 신용 긴축이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과 맞먹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죠. 정확한 추정치를 언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 것 같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은행의 신용 긴축이 은행 문제로부터 발생한 신용 긴축이 금리 인상과는 약간은 비슷한 효과, 시장의 유동성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는 말을 했어요. 즉 시장 유동성에는 부정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말을 한 내용 그렇게 동의를 한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하지만 이런 거에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항상 정직하고 겸손해야 된다. 긴축적 입장을 취하는 일은 복잡하다. 이렇게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의 일이 발생을 해도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해석하고 금리 인상을 낮추거나 혹은 상당 폭의 금리를 인상하거나 이런 걸 결정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간의 연준 스탠스와는 좀 다르게 그간의 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선제적 조치를 많이 취했죠. 선제적 조치 금리를 엄청 강하게 올리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는데 좀 5월의 결과를 보면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은 보여지긴 해요. 근데 그 물러섰다는 게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물러선 거지. 즉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에 있어서 물러선 거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러선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전히 강세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 달 초,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긴 할 건데 이런 건 좀 신용 긴축에 따른 신용 긴축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도 신용 긴축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금리 인상으로 해석하는 건 불확실하고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용 조건과 대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 봐도 데이터를 확인하긴 할 건데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는 느낌의 말은 전혀 없죠. 그리고 특히 금리를 낮추겠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3%에 가까운 임금 상승은 장기간에 걸쳐 인플레이션과 일치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데 임금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인플레이션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기업들의 이윤 마진 확대가 고물가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또 다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드리기엔
전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수요와 공급이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다 이런 게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다 결국엔 이것도 공급망이 개선이 되면 해결이 될 문제들이다라고 간단히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또 중요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 금방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금리 인하 적절하지 않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정말 금리 인하 전망 이런 게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또 한번 못 받기식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 FOMC 결론 이겁니다. 금리 인하, 금리 동결 당분간은 어렵다. 정책 완화 어렵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금리를 높일 수도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 침체도 역시나 급격하게 빵빵빵빵 경기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첨언을 해서 좀 더 은행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은행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이런 은행 문제 이렇게 은행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게 대형 은행이 이제 좀 붕괴되는 중소형 은행, 파산되는 중소형 은행을 흡수하는 건 결국 맑은 물에 썩은 물을 섞는 것과 같다라고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이렇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파산까지 이거는 다른 은행에서 품으면서 마감이 됐지만 당장의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됐지만 앞으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이제 다른 은행 인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다음 내용 보시면 중소형 은행과 대형 은행의 역할이 또 다르게 정해져 있다, 다르게 이어져 있다. 그게 미국 은행 시스템의 장점이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도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건 미국 은행 시스템 자체가 조금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썩은 물을 맑은 물에 섞어봤자 그건 결국엔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은행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비트코인 중요하겠죠. 이제 비트코인 흐름을 여러분들께 잡아 드릴 겁니다. 비트코인은 금리를 올리면서도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금리 인상 발표 나오고 좀 꺾였어요. 엊그제도 그렇죠. 엊그제도 좀 은행주 무너지면서 나스닥도 이렇게 꺾였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 시점에 강하게 거의 디커플링, 거의 완전히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 문제는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 이렇게 비트코인이 완전히 증시와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오히려 은행주 폭락에 반대로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비트코인의 흐름을 체크해야 될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바로 이틀간 이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3만 불 리테스트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기 뚫지 못하고 또 꺾이면 과거와 비슷하게 이때와 비슷하게 고점 구조가 완성이 되고 여기서 또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카톡방에 브리핑 드린 것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알트롱 비트숏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다. 이게 낙폭이 나올 때 이번 주에 비트코인 낙폭이 오히려 더 크게 나왔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자리를 더 잘 지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을 노려볼 거면 그래도 하락에는 비트코인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승에는 둘이 좀 비슷하게 키 맞추기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비트, 숏, 알트, 롱 전략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뚫어주냐 아니면 또 저항에 막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뚫어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고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남은 5월이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는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차트를 살펴볼 겁니다. 장기적인 흐름에서 차트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흐름은 좀 비슷한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과거에도
이 바닥권에서 매집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들어 올려질 때 좀 확장형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확장형의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작은 흐름에서도 이렇게 확장형이 그려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확장형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좀 딥하게 나온다 라고 하면 더 큰 흐름에서도 이렇게 확장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확장형 흐름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 퍼블리싱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읽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켓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그래서 확장형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아래서 지지 구간 한번 잡으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봉우리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두 번째 봉우리의 고점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확장형의 상승폭 크기가 결정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고점을 많이 높여놓는다라고 하면 이 확장형 상승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죠. 근데 이렇게까지 벌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게 보고 있고요. 딱 이런 식으로 좀 확장형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락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이 나오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다음 상승의 고점이 또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점 구조물까지 세 번째 봉우리에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깔끔한 차트를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확장형의 흐름이 이어지고 지금 첫 번째 봉우리가 그려졌고 세 번째가 어딘가에서 그려지겠죠. 두 번째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여기 어딘가에서 그려질 거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을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관점이 동일해요. 최근 관점 동일합니다. 3100불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고점 갱신보다는 하락 조정 위주로 볼 거고요. 지금 양방향 전략, 알트롱 비트숏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 어찌됐든 이게 수렴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여기서 안다면 그건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제 이렇게 들어 올려지기 전에 이 구간에서 알트롱을 진입했고 또 숏 구간을 보는 게 29.1 그리고 30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톡방에. 그래서 이 30K 부분에선 비트숏을 구축함으로써 방향이 어디로 나오든 한쪽 포지션을 잘라내고 나머지 포지션을 길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트레이딩뷰 댓글에 이런 댓글이 남겨져 있는데 저는 관점이 동일하고요. 카톡방에도 동일하게 올려드리고 있고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관점이 동일합니다. 계속 동일해요. 저는 계속 큰 조정을 보고 있고 고점 갱신이 나와도 한 번에 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물 매수는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건 좀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관점인데 만약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고점 갱신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먼저 25K 부근까지 내려와 주면 여기서는 롱을 시도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더 크게 확장형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처음 작은 봉우리, 큰 봉우리, 세 번째로 가장 큰 봉우리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큰 조정이 나와도 다음 상승으로 노려볼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점점 시간을 보내면서 이 확장형 상승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상승폭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임이 중요하나 위든 아래든 어디든 튈 수 있는 방향이기에 양방향 전략을 카톡방에서 계속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방향이 나오는 대로 대응할 거다라는 거 단기적인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아이디어 퍼블리싱도 이렇게 해드렸고 또 오늘도 설명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확장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좀 길게 설명드려서 여러분들 지루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질의응답도 중요했고 차트도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시장 대응하시는데 특히 현물 대응하시는데 이런 장기적인 관점은 중요하겠죠. 현물 대응하시는데도 많은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네, 트레이딩뷰에 퍼블리싱 해드린 이 아이디어도 여러분들 로켓 버튼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꼭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카톡방 문의 링크가 있고 또 홈페이지 링크도 있어요. 이거 링크가 안 떴는데 이거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코인정보원이라는 홈페이지를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고 알트코인도 오늘부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앞으로 시장 헤쳐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